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은 은행산업 동향과 전망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은행연구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4년 전반적인 은행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25년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조금 스킵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행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은행 산업의 2024년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 전망을 말씀드린 다음에 은행 산업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이슈에 직면하여서 은행들이 어떤 경영 과제를 좀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산업 동향입니다. 첫 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정리를 했는데요. 각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체적인 은행의 그 대출 현황을 좀 살펴보면 상반기에 이제 수도권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대기업의 어떤 자금 수요가 증가되면서 상반기에 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수익 자산이 이제 증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마진 폭은 조금 일부 축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이자이익은 성장을 했지만 그 증가폭 자체는 어느 정도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23년 상반기에 29.4조의 은행이 이자이익을 거뒀는데 24년 상반기에는 29.8조로 다소 조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지만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순이자 마진 자체가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의 중요한 이익 축의 하나인 비이자이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수료 이익이라든지 신탁 관련 이익,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환이나 파생 관련 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환이나 파생 관련 이익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익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변동폭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은행은 어떤 대손 충당금 적립을 상당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2004년도 상반기에는 대손 비용이 전년 대비 한 5천억 정도 감소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은행으로 보면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2024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모두 지금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지금 전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4년도 상반기까지의 은행 순이익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1.5조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수치상으로는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면을 좀 살펴보면 상반기에 은행들이 ELS 관련 충당금을 좀 적립한 그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 실제로는 은행의 순이익 자체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완전히 지금 다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은행의 3분기까지 순이익 결과를 좀 살펴보면 전년 대비 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본과 관련해서 충분한 지금 자본이 적립되고 있는 것 같고 자산 쪽에서는 위험 가중 자산이 우량 자산으로 이루어지면서 위험 가중치가 낮은 자산 때문에 위험이 낮은 자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BIS 자기자본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은행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산업이 2025년도에 직면할 환경을 거시 환경, 경쟁 환경,
정책 환경으로 이제 나누어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거시 환경은 아무래도 거시 성장률이 예년만큼 높아지지 않고 다소 둔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 영업에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 환경을 살펴보면 업권 내외의 경쟁 환경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은행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도 대출보다는 투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한 금융 시스템 안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에 대한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은행의 경영에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은행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은행의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의 대출 부분 중에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아마 좀 강한 규제 기조가 흐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대출 공급의 어떤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에 따른 어떤 신용 리스크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로 인해 가지고 기업 대출 자체도 과거와 달리 대폭 증가하거나 성장하는 양상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내년도 순이자 마진은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약간 축소된 숫자로 나타날 것인데요. 저희는 한 1.5%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 말한 성장성과 여러 가지 순이자 마진의 축소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2025년도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은 한 62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올해와 비교를 하면 한 유사한 수준 한 1.5조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손 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연체 부실이 이제 실제화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손 비용 자체는 좀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5년 대손 충당금 순전이익은 9.3조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8.4조 원보다는 1조 원 이상 조금 늘어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은행의 성장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이자 마진, 그 다음에 대손 비용 등을 모두 감안한 은행의 수익성은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된 형태로 내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2025년 국내은행의 단기순이익은 22.5조, ROA로 치면 0.7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 올해 대비는 소폭 감소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2025년 전반에 걸쳐서 은행 산업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하락 기조로의 전환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챕터를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내년에 금리 하락 기조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또 원장님께서도 모두 말씀해 드렸듯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어떤 금리 시장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지만, 기조적으로 봤었을 때는 금리 하락 기조가 금리 상승 기조보다는 높은 가능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기조로 전환했었을 때 이게 은행과의 어떤 이슈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 하락 시기에는 은행은 사실 이자 이익이 주된 수입원인데요. 사실은 이럴 경우 은행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 금리 추이하고 국내 은행의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표현되는 순이자 마진 추이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국내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님도 하락하고 국내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님도 상승하는
패턴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기조로 전환될 경우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을 통한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 은행에 있는 장기 저축성 예금의 증가세가 조금 둔화가 되고요. 이러한 자금들이 단기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권으로 자금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 은행의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증권사의 예탁금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의 채권 투자 자금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특히 최근에는 또 해외 직접 주식 투자 자금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 조달 안정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은행 업권 내외의 경쟁 심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약간 전방위적인 규제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이 이제 2단계로 시작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이 되면 이러한 압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는 결국에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과 관련한 시장이 좀 위축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은행은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서 기업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만 볼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실은 대기업 대출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 이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을 전망을 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신용 리스크 등이 이제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대기업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늘리기가 부담스럽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뿐만 아니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여전히 있는 은행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머니 무브, 고객 무브 가능성이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온라인 대환 대출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은행 업권 내에서의 사실은 머니 무브는 이미 많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10월 말에 퇴직연금 계좌의 실물 이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계좌의 실물 이전이 허용되면 사실은 은행 내의 머니 무브보다는 은행에서 타 금융업권으로의 머니 무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은행으로서는 과거 퇴직연금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자금 공급 운용을 해왔던 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202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1단계, 2단계 점점 높여왔고 3단계 되면 적용 대상도 늘어나고 스트레스 금리 자체도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은행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본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규제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좀 강화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금융 당국은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든지 스트레스 완충 자본과 같은 거를 도입하는 거를 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지금 검토하고 이를 언제 강화할지 아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나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 어떻게 도입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은행의 자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건전성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개인 사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증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말 올 상반기까지 개인 사업자 부실 1개월 연체 규모를 보면 2.59조인데요. 이걸 2023년 작년 6월까지의 그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면
약 41.4%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규모로 치면 한 7천억 정도인데요.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4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 사업자 관련한 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는데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정책성 대출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올 하반기 내년도부터 아마 정책성 가계대출의 공급을 좀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는 은행의 가계대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성장 기반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몇 은행에서 좀 횡령이라든지 등등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러한 내부 통제 실패 사례가 발생하면서 은행권 전체, 금융권 전체의 신뢰 하락이라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은 신뢰를 먹고 사는 산업이기 때문에 신뢰 하락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은행의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이 훼손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서 책무구조도 도입이라는 지배구조법 법령을 개정하고 최근에는 내부 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러한 요인들을 강화를 시켜서 은행에게는 사실 경영상, 운영상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좀 먼 미래 같은데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아마 은행은 이와 관련해서 아마 금융권 내에서는 가장 일선에 있는 업권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영향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관련해서는 디지털 금융이 사실은 좋은 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디지털 보안 문제라든지 사이버 위협 등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관련한 인재 확보라든지 조직 문화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로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요 이슈에 맞춰서 한두 가지 경영 과제로 좀 요약해서 저희가 그 경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영 기조 자체는 리스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한 다음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 강화와 지속 성장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아까 개인 사업자 관련한 부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영업자 관련한 대출은 은행권은 다른 업권에 비해서 좀 덜하지만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소위 이야기하는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라든지 결국은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맞춤형 대출 재조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규제 강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먼 것 같고 국내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쌓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자본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은행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CCYB라든지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등 국내 은행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자본 규제가 타이트하게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은행은 여기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논의되는 것도 아니고 주요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적인 규제를 통해서 은행들이 그 주택담보대출 관리 방안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은행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체적인 주택담보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37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대출 관행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정리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금융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위험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그냥 경제 경영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혁신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IT 등등이 이제 접목된 산업으로 점차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리스크 관리 고도화는 아무래도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모두 다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마련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대출 수요를 발굴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곳에서 니치 마켓을 좀 찾아가는 새로운 대출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견조한 대출 수요의 확대가 예상이 되는 어떤 신성장 금융 분야에 대해서 자금 제공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일본의 MUFG에서 기업 금융 수요를 발굴한 사례를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퇴직연금 시장에서 고객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어떻게 은행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품 커버리지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관리 서비스 역량을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지방에는 사실은 인구가 많이 소멸되어서 지점들도 많이 축소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은행 대리업을 도입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 대리업이 도입이 되면 즉각적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은행 내부의 어떤 어떤 플랜을 좀 세워서 이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행의 수익 기반 다변화입니다. 쉽지 않은 이슈인데요. 비자 수익 기반 확대라든지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뭐 은행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 그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지금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전반적인 내부 프로세스, 지배 구조를 이제 재확립하는 차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등의 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으로 내부 통제 실패가 일어난 사례도 줄이고 이에 대한 어떤 처벌 가능성도 줄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먼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G 공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은행들이 다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많은 주제를 짧은 시간에 발표하다 보니까 좀 많이 스킵한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세션 은행 산업 동향과 전망이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종합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참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구본승입니다. 사실 김인도 박사님께 제가 발표 전에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시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좋은 자료를 너무 빠르게 발표했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좀 자료를 참조해서 좋은 많은 질의와 토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로 서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서서 인사하기 좀 어려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목례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참여해주신 업계
또 전문가님 그리고 정책당국자분들께 원장님 인사하셨지만 또 저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토론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홍기 딜로이트 금융산업 통합서비스그룹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정문영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전필한 신한은행 부행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정우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일정으로 인해서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님이 못 오시고요. 대신에 김경호 사무관님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은행 산업이 올해는 굉장히 예상과 달리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김인도 박사님 발표하신 것처럼 상당한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먼저 민홍기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딜로이트 금융그룹 맡고 있는 민홍기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사실 경제 전망이라든지 산업 전망에 대한 예측치를 내는 기관은 아니고 이제 비즈니스라는 기관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뷰와 이제 맞춰 가지고서 지금 어떤 연구기관들이 뷰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뜻깊은 어쨌든 이 은행 산업이 처한 상황과 갈 방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딜로이트에서도 사실 올해 은행 산업과 내년 은행 산업 전망에 대해서 이게 이게 다행스러울지 아니면 좀 불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전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 산업 이제 전반적인 성장 전망을 말씀드리면 그리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not positive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은행 산업의 이제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그 금리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리 자체는 인하 기조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하지만 이제 그 속도와 이제 조정폭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상황,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속도와 이 폭이 좀 소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하기에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NIM, 순이자 마진의 폭이 축소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제 가계 대출 측면 그리고 기업 대출 측면에서 이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찾기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은행 산업의 영업 기반이 단단하게 준비되고 있는 한 해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지금 좀 발생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산 건전성과 관련한 대손 위험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신경이 매우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이후 그리고 대출들이 이제 계속 부실화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부동산 PF 경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산업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특히 한국은행 산업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좀 성장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고, 더 걱정되는 건 사실 중장기적으로 약간 거시경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성장 부진의 침체 늪에 좀 생길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저성장이라든지 이제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그리고 국제사회 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이 점차 이제 금융 환경에 있어 가지고서 국제 금융의 환경도 물론이겠지만 국내 금융, 국내 금융사의 특징상으로 봐서는 다소 이제 불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고착화되면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그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금융산업도 이런 그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뭐 딜로이트 관점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 가지 우리 그 한국 은행 산업의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좀 뽑자면 이 첫 번째는 다른 그 글로벌 은행들과는 달리 이제 국내 은행들의 활동 범위는 아직도 이제 로컬 위주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은행들의 이제 금융 서비스의 차별화 정도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이제 속도도 역시 좀 더딘 편이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랫동안 얘기됐던 거지만 이제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은행 산업의 덩치가 작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세 가지가 얘기가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지만이 중장기적으로의 탈출구가 모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 일본 기업들과 함께 수출 대금이라든지 어떤 해외 지점 자금을 자국은행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의 핵심은 이제 고객과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과 자본이라는 자원을 통해서 결국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고지에 오르고자 하는 핵심은 이 사이즈, 스케일, 덩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업비 효율화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발굴도 가능하고 이런 건데 이 한 번에 해결될 건 물론 아닙니다. 이제 국제금융 글로벌 은행들과 비교해서도 작다는 건 둘째치고 이제 사실 그동안 은행 산업이 IMF 이후에 20여 년 동안 계속 보험 산업이나 증권 산업과의 성장에도 밑도는 그런 성장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예를 자꾸 이제 들어서 약간 쑥스럽기도 하지만 일본이 저희 경제 모델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역할을 해오기도 해왔는데요. 독특하게도 일본은 지난 20년 넘게 일반 기관들이,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성장이 이제 지지부진해지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정체되는 상황에서도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견고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쓰이 은행이라든지 뭐 스미토모 미쓰이뱅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쿄은행 뭐 이런 데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그 성장 트랙들을 보면 상당히 그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디지털 금융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배구조 변화라든지 강화라든지 내부 통제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보완되는 것들이 결국은 기초 체력을 다 키워서 지금 은행 산업의 이제 단기적인 부분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부분에 더 보강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빌드업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은행 산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뭐 대표님 토론 요지는 전반적으로 내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유사한 그런 영업 기반의 악화라든지 대손 위험의 증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 지적하신 것 중에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실 장기적인 매크로 리스크가 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조금 더
파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화두를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케일 부분, 그리고 일본 은행들이 조성장 국면에서도 예상과 달리 성장을 국면을 유지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중장기 관점에서 은행의 경영에 좀 요인들을 찾아서 변화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김인도 박사님이 발표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8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마음속에 숨기셨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그 정문영 한국기업평가 정문영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앞에서 은행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김영도 실장님도 그리고 민홍기 그 대표님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전망은 업계에서 거의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크게 저나 저희 한기평에서도 크게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대략적으로 순이자 마진은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하니까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동안 자산 성장한 것들이 있어서 이자 순이익은 조금 늘어나거나 김영도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좀 안 좋은 상황이라도 유지가 되는 정도. 그렇지만 이제 대손 비용 관련해서는 제가 그건 추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늘어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ROA가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ROA가 떨어지더라도 과거에 한참 20년이나 21년 이 시절보다는 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특별히 올해 ELS처럼 돌발 변수가 없다면 이런 점에서는 거의 일치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신용평가사의 특성상 저희 회사에서는 그 은행이 좀 관심 업종이 아니고 항상 사람들이 신평사한테 물어보는 거는 올해 PF 리스크가 어떨 것 같냐, 건설업 어떨 것 같냐. 그러니까 아예 비금융 부분에서 반도체나 이런 쪽 아니면 금융 쪽에다 물어보는 거는 PF 관련해서 제2금융권의 위험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냐는 것에 질문을 많이 받고 오히려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그 자체보다는 저런 2금융권 리스크 중에 일부를 은행이 요즘은 여러 가지 배임 이슈 같은 게 있어서 특별히 많이 지원을 하진 않는 편이지만 지주사를 통한 유상증자가 아니면 혹시 그런 건 없는지 혹은 은행이 어떤 사업을 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금융권의 리스크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건 없는지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대부분의 지금 은행들이 다 신용도가 AAA고 그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부 은행들 AA 플러스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심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요. 저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민 대표님 말씀대로 은행이 성장을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은 국내 해외 성장 말씀하신 것도 국내에서 은행이 성장하게 되면 물론 기업 사이즈도 있지만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은 그렇게 볼륨으로 봤을 때 크진 않고 사실 중소기업 성장이라고 하는 게 BIS 기준으로는 상당 부분 자영업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지금 더 이상 가계부채는 늘어나면 안 된다. 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경제 전반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은행이 무리하게 성장하는 거는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일부분 이제 민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은행 산업 구조는 호주나 싱가포르하고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고 미국이나 서유럽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 목적상으로는 이런 회사들도 다 대형 은행들의 상당수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호주나 싱가포르이 딱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자국 은행들만이 사실상 과점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체제를 짜놨거나 규제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거나 하고 그 은행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투자하거나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해서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딱 엮어놓고 혹시 하게 된다면 계열사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준비 통화를 가지지 못한 국가로서 물론 호주도 싱가포르도 한국보다는 통화가 안정적이지만 금융사 경제 전반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핀을 은행으로 딱 박아놓고 나머지 금융산업은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하게 하거나 이제 크게 그 성장에 신경 안 쓰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호주도 외채 조달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것 중에 개도국인 중국은 열외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구 3억에 지금 초대형 은행이 뭐 10대 개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충격이 와도, 크레딧 스위스 건도 그랬지만 바로 한두 개 은행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금융공학적으로 선진적이고 이런 면에서는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존의 그런 세팅이 아니었는데 은행이 직접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게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4대 은행이 그 은행 예수금의 50%를 다 밑에다 깔고 안전판을 깔아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3억 명의 예수금을 은행 넷이서 나눠 가지면은 얼마나 여유가 많겠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진출을 해서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는 많은 은행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으시고, 이제 보니까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약간 그냥 BEP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은행도 있으신데, 이게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이 리스크를 얼마나 가져갈 건가, 국내 그 은행 산업과 대비해서 그거는 약간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우리나라 통화가 준비 통화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고요. 개별 은행이 고민하실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마지막으로 대손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은행 산업의 지금 대손 비용이나 충당금 적립 부담이 당연히 이금융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저도 뭐 큰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다른 비용과 대손 비용이 다른 점이, 충당금 적립은 부실 채권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할 수도 있고, 약간 시차가 당연히 발생하기도 하고 약간 밀고 당기고 하신 것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실제 발생한 부실 채권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진짜로 많이 쌓으셨어요. 그래서 그 커버리지 레이시오, 고정이하 여신 대비해서 충당금 적립된 충당금 잔액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23년 말까지는 거의 티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 충당금 적립액에 비해서 신규 부실 채권 순 발생, 그러니까 발생한 부실 채권 빼기 정상화된 여신, 뭐 회수된 부실 채권 이런 거 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24년 이후에도 만약에 원래 부실은 실제 불경기보다 좀 뒤에 오니까 늘어난다고 하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흔히 일반은행이라고 하는 시중은행, 뭐 지방은행에다가 카카오뱅크까지 합산했을 때 신규 부실 채권 순 발생은 22년에 2.6조 원이었는데 23년에는 6.2조 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23년 상반기에 2.8조 원, 근데 24년 상반기에는 신규 부실 채권 순 발생이 조금 줄어든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어떨지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충당금 적립보다는 은행 산업 담당자로서 사내 그 신규 부실 채권 순 발생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수출입은행을 뺀 공기업은행 4개, 농협, 수협, 뭐 산업기업 이 4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2년에는 1.1조 원 수준이었던 신규 부실 채권 순 발생이 뭐 구조조정 때문에 변수가 있긴 하지만 23년에 5조 원까지 늘어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더 이상 충당금 적립으로 완급 조절하는 게 조금 그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무리는 없지만 다른 업권하고 비교해서 과거만큼 23년 이전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문영 연구 전문위원께서는 사실 앞에 그 민홍기 대표님과 유사한 그 좀 스탠스를 가지신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은행의 그 구조적 시장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각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영미은행처럼 성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리고 호주와 싱가포르 같은 그런 금융 체계 하에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극적인 뭐 글로벌 진출을 해왔고, 반면에 유럽 은행들은 뭐 통합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초대형화 과정을 겪으면서 뭐 2008년뿐만 아니라 뭐 일부 최근에 들어서도 2023년에서도 뭐 대형 금융회사가 이제 부실화되는 그런 경험을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나라 은행 산업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글로벌 익스펜션이 우리 저희 같은 리저브 커런시가 아닌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 글로벌 익스펜션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얼마만큼 그것이 경제에서 중요한지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 위원님께서 그 대손 비용의 어떤 보면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 은행들에게 좋은 시사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충당금 적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과거의 어떤 사례에 비례할 수 있고 경험에 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미래의 어떤 대응해서 선제적 할 수 있는데, 만일에 그 내년에 부실의 현재화가 지연된다면 조금 더 은행들이 그런 대손 부용에 대해서 완충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의소 하나금융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하나금융연구소의 정희수 소장입니다. 올해 은행 산업을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뭐 금리가 이제 막판에 와서 하락하는 상황이 직면했었고요. 그래서 금리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었다고 봅니다. 계속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를 한번 은행 산업 돌이켜 보면은 이미 하반기 들어서 많이 이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 증가가 생각보다 많이 된 상태에서 이자 이익이 굉장히 좀 선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이익 또한 비이자 이익 부분도 이제 증가세를 보여서 올해 실적은 굉장히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좀 더 높았던 시기라고 보여졌고, 지나치게 또 낮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가격 변수가 왜곡되는 현상을 좀 시장 금리가 지나치게 선반영되면서 이 금리라든지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성을 좀 높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23년도에 어쨌든 금리 인상 상승 여파로 여전히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고, 경기 부진, 특히 내수 부진이 이제 어떤 연체율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자기 자본 비율 13%가 이제 거의 표준화됐습니다. 14%를 무조건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자기 자본 비율 13%에 따라서 자산 증가라든지 이익이 좀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5년도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면은 아까 김영도 박사님이 발표하신 대로 저희도 전반적인 궤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 3번 정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금리 하락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미 대선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트럼프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이상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변동성도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기에 기준 페드 금리가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금융시장 의 그 트럼프 리스크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PF, 특히 부동산 PF는 은행권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가 좀 더 큰 문제로 보여지고, 여전히 이 두 문제가 어쨌든 시한폭탄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은행 산업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산 성장은 아까 김윤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저희는 수익성은 오히려 ROE 기준으로는 조금 더 개선되는 쪽으로 봤고, 건전성도 지금 신규 부실이 저희는 조금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 하락과 맞물려서 신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반대 방향의 어떤 전망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하락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님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하락하는 현상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자 이익 부분은 올해야 그래도 금융권도 비슷하게 예측을 했지만 저희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펀드라든지 방카 이런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비이자 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님 하락폭은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조금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은행권에서 이제 그 자기자본 비율 13%, 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3%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동안에는 그냥 자산을 늘리는 데만 이제 좀 포커스를 뒀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본 비율 13%를 맞추기 위해서는 RORWA 부분을 좀 더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본을 좀 적게 쓰는 자산 혹은 이제 그 수익성이 좋은 자산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그 대출보다는 뎁보다는 이제 에코티 쪽으로 정책 방향이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자본시장을 좀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 하락되면서 어쨌든 대기업들은 이제 직접금융시장 쪽 회사채 발행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간접금융보다는 직접금융 쪽으로 자금을 좀 조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내수가 회복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은 별도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계대출은 뭐 사실 뭐 그동안에 계속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크게 이제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건전성 부분을 조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많이 올라갔지만 일반 차주의 연체율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취약 차주라 하면 이제 뭐 저소득층이나 혹은 이제 그 다중 채무자가 이제 취약 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연체율이 그 일반 차주들의 한 두세 배 정도 이상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 차주들의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건전성이 안 좋아질 거지만 취약 차주의 경우에는 이제 제2금융 쪽에 조금 많이 물려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은행권의 그 연체율은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금리 하락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좀 개선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이제 머니무브 현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머니무브 현상은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머니무브 현상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예금금리 3%대 정도에서는 사실은 머니무브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크지 않았다는 게 예전에 많이 보였었고 예금금리가 2% 언더, 2% 초반 정도로 떨어졌을 때 증권시장으로의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 더 이제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 3% 정도면은 아직까지 레벨적으로는 머니무브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은행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어쨌든 뭐 그 금리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상에 한 30-40% 정도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자본시장 위험이 높은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 쪽으로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많이 이제 IR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은행권에 이제 제가 정확한 비중은 모르겠지만 이제 DB형이 이제 은행권으로 많이 돌려 있고 DC나 IRP 쪽이 이제 증권 쪽인데 은행 쪽은 여전히 이제 그 정기예금 쪽 그 어떤 안전자산의 그를 선호하는 그 소유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물 이전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DB형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DC IRP 같은 경우에 는 조금의 이탈이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영향력은 이제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 구도 보시면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그 동안에 이제 많이 혁신 변화를 많이 이제 모색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은행들도 이제 많이 이제 UI UX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들을 많이 따라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인터넷 전문 은행의 한계는 어쨌든 그 수익 구조가 기존 전통 은행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이 되게 좀 한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3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자산이 이제 100조까지 이제 늘긴 했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 구조에서는 어떤가를 한번 보게 되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이익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제 뭐 이제 소상공인 대출까지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하고 이제 제사 인정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소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쪽도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이제 연체율이 높은 그런 그 건전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집단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이자 이익에 대한 의존도는 사실은 조금 이자 이익에 의존하는 그런 수익 구조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행들 해외 진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뭐 그동안에 이제 현지 법인으로 진출해서 성공한 은행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성공한 은행들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동남아 지역의 어떤 부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많은 은행들이 나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지방 은행이나 일부 은행들이 나가 있어서 이 캄보디아 지역의 부동산이나 건설업 쪽은 지금 부실률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건전성 이슈는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뭐 세 번째 발표하셨지만 가장 내년 은행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뭐 님의 하락 속도도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라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ROE라든지 뭐 건전성 모든 은행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로 할 수 있는 그 ROE와 건전성이 생각보다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그렇게 만큼 나빠지지 않을 거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뭐 모니문부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질문드리고 하는데 예금금리가 3% 내년에 유지된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추가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하나금융에 계셔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은행 산업에 굉장한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한은행 전필환 부행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전필환 부행장입니다. 앞서 금융연구원 김영도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나 그다음에 우리 그 정문영 한기평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찔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건전성 충당금 얘기 나오고 또 NIM 얘기 나오면 실제 현장에서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은행업 전반에 관한 그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의 중간중간 뭐 구체적 사례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딜로이트의 우리 그 민홍기 대표님께서 국내은행의 그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성장 전략으로 고객 가치, 기업 가치, 사회 가치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순서가 딜로이트 민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로컬이 글로벌보다 더 크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내용이라든가 속도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은행 전반적으로 자산 사이즈라든가 규모가 작고 고객 기반도 작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으로 내년도 저희 이제 은행업 쪽의 성장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기존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년 뭐 좋게 예측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NIM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10bp 0.1% 정도가 줄면 저희들 이자이익 부분이 한 4천억 이상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히 금리나 부분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굉장히 큰 숫자고 은행권 전체로 훨씬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각 금융기관들이 발표했던 그 밸류의 공시 부분들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을 영업하기 힘듭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ROE라든가 CET1 그다음에 이제 주주에게 뭐 이익을 환원해 주는 비율들 이 부분을 달성하려면 기존에 저희들이 기업 여신이라든가 가계 여신 이런 외형 성장을 통한 이자익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시장을 보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 비이자익 쪽에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어려운 부분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피버팅할 건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고객 가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설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라든가 핀테크 기업들이 감독 당국에서 최초에 이제 원했던 취지에 일부는 뭐 대국민 서비스 부분에서 좋아진 부분도 있고 매개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들 기존 레거시 은행들은 좀 그런 부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뒤졌고 그래서 각 행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다들 디지털을 입히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은행업 자체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그러한 핀테크라든가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택했던 솔루션이 바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뭐 대부분 4대 금융이 지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룹사 내의 어떤 결합, 연결과 확장을 통해서 한번 나가보자. 뭐 대표적으로 저희 신한은행 같은 경우 연초에 그 솔로 트래블 체크 카드라고 해서 후발주자로 시작은 했지만 저희 카드사와 협업해서 같이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고객의 니즈를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핀테크나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그쪽 빅테크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연결과 확장 부분을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수년 전부터 이제 화두가 돼 있던 이 AI 부분인데 뭐 저도 한때 한 2년 정도는 디지털 쪽에 비즈니스를 해왔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뭐 저희 삼성그룹이라든가 네이버, SK 굉장히 과거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2년 전에 챗GPT 3.0 발표하는 순간 큰 좌절을 느꼈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안 갈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그래서 실은 이제 은행권에서 가장 좀 앞서서 그 뱅킹 에이저 서비스라고 그래서 이제 에브리웨어 뱅크를 지향하는 바스 비즈니스를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이제 플랫폼과 플랫폼을 연결하는데 이 자금 결제가 들어가지 않은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뱅킹 서비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업체는 이제 사스의 형태로 가겠지만 저희는 주로 이제 뱅킹 에이저 서비스 바스 형태로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성과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각행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콜센터 자체를 AI 컨택 센터로 해서 AI를 입혔고요. 그다음에 어제부터 이제 저희 그 서소문 지점을 저희들은 항상 테스트베드로 쓰고 있는데 이제 국내 최초로 AI가 업무의 한 60% 이상을 담당하는 AI 브랜치를 또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서소문 지점 한 번씩 가보시면 은행에서 어떻게 지금 변신하려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저희들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 AI 부분은 이제 감독 당국의 이 망분리 개선이라는 부분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금융 감독 당국에서도 많이 좀 저희들 지원해주고 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이 AI 기술은 더 빨리 도입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까 부족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속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가치 부분인데 이 어려운 부분이 ESG인데요. 뭐 ESG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상당히 많은
공시 관련된 진행이 돼 있고 저희 금융기관들도 각 전부 다 ESG 컨설팅 부서를 만들어서 각 기업들과 같이 함께 공존을 위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정말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2026년도부터 이 공시가 의무화되면 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또 저희 은행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할 수 없는 필수 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바로 고객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 사회적 역할을 부분인데 뭐 은행은 공공성을 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점포를 지금 뭐 줄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비대면으로 고객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그 시니어 고객분들의 대면 고객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그분들에 대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 이건 이제 금융권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 이제 뭐 작년에 인천에 학위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올해 또 뭐 수원에 또 학위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를 만지는 방법들, 그다음에 60 이후에 이제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뭐 노후 생활 설계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포용금융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뭐 사회 가치가 실현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비금융 비즈니스하고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인데 뭐 참고로 제가 실은 이제 일본 근무를 한 15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 부분에 대해서는 레퍼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금 뭐 일본의 아까 딜로이트 민 대표님께서 사례를 얘기해 줬지만 지금 저희들 글로벌 비중이 10% 15% 정도 은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기 순이익 차지하는 부분이 근데 일본계 은행들은 뭐 미니멈 30%에서 40% 정도는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유럽 선진은행들 한 40% 이상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희들이 어려운 과제는 아닌 것 같다. 실제 뭐 중국,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투자하고 노력했던 기간이 짧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든 금융기관들이 가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죠, 리소스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좋은 비즈니스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그 현대카드에서 AI 관련된 플랫폼을 미쯔이 스미토모 카드의 플랫폼 자체를 팔았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일본 현지 법인이 또 다른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서 뭐 대한민국에서 아마 은행의 어떤 수출로 따지면 1호일 수도 있는데 일본의 인터넷 전문 은행의 뱅킹 시스템을 저희들이 다 구축을 해줬어요. 최초의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그 본체인 그 은행에 대한 컨설팅 지금 3차 컨설팅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확장이 되면 은행의 어떤 새로운 피보팅,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또 새로운 아이템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자회사를 지금 스핀오프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SI 업체라든가 일본에 있는 SI 업체와 엮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국내에 있는 IT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이 많고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일본의 금융감독당국과의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인데 뭐 금융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저희들이 돈 많이 잘 번다고 그래도 아주 조그만 뭐 사고 사례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 절대 안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뭐 가장 먼저 제출하긴 했는데 이 채무 구조도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내부 통제 강화는 이제는 뭐 실은 은행 산업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도 정말 잘 준비해서 내년 2025년
은행업 좀 불투명하고 불확실성도 높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확신을 갖고 잘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부장님 말씀은 이자비 규제 가지고 안 되고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화되는 그런 이제 경제 구조화에서 은행의 플랫폼을 통한 여러 가지 비은행과의 협업 그리고 글로벌 진출에서의 어떤 전략적 수단을 활용이 될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고객 기업 사회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큰 하도를 또 저희 우리나라 은행 산업에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금융감독원의 정우현 감독국장 은행 감독국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정우현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내년도 은행 산업 전망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김영도 박사님도 아주 다채로운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전망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은행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은행 산업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잘 견뎌낸 것은 대형 시중은행들의 건전성이 그나마 잘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큰 변화 없이 건전성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익성과 그다음에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성 측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면서 예대 마진이 줄면서 수익성이 약간은 정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100% 동의를 하고 다만 2021년 8월부터 아마 금리 인상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 22년, 23년간 3개년도에 유례 없이 이자 이익을 많이 시현을 했다 이런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견조한 이자 수익은 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이때까지 금리 인하 시기를 보면은 수신금리가 먼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시차를 두고 예신금리가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예대금리 차가 줄어들고 마진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과거와는 약간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 거치면서 은행들이 나름대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좀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돼서 이자 이익이 물론 정체는 되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주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고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라든가 아니면 부실여신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확연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 10년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한 1년이나 1년 반 시차를 두고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서 연체율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내수 경기가 얼마나 진작될 수 있을지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부실 여신도 앞으로 과거 한 2년 사이에 는 것만큼 그렇게 더 많이 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 적립률을 보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건전성을 좀 판단하는데요.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작년에
200%를 넘어섰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200% 밑으로 그 하락을 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명약 관하하게 이제 부실 여신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부실 여신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충당금 적립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요. 그 이면을 보면 이제 그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그 과거나 다른 나라 은행에 비해서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신규 부실 여신 발생률도 2023년하고 24년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정점을 이루고 약간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을 좀 하기는 아직까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와 관련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면은 그 지금 현재 그 림이 축소된다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림 축소에 대해서 그 은행들이 자산 확대를 통해서 좀 대응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효과를 봤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자본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올해 이제 CCYB 1%를 추가로 적립했고 올해 말에는 이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제한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그 대형 시중은행들이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연달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주주 환원율을 장기적으로 50%까지 늘리고 ROE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자산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좀 제약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라는 거는 그 주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늘려갈 수는 있어도 줄여가기는 앞으로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대출 성장을 통한 이자 수익 창출은 좀 제약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건전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은 지금 이제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가계대출하고 이제 기업대출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게 5대5 정도 되고요. 물론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이 더 큽니다. 근데 기업대출 포트폴리오를 보면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업 대출도 부실 위험이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그 월등히 이제 부실 위험이 높고 경기에 취약을 한데 그 중소기업 여신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 여신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그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정부의 정책 금융이 나가면서 이제 은행들이 많이 늘린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늘고는 있는데 물론 이게 은행의 그 수익성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그 보증 대출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작용을 할까 이런 것도 좀 정말로 은행의 수익성에 장애 요인이 될까 뭐 이런 좀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년에는 약간 수익성도 정체되고 그다음에 그 건전성 측면에서도 좀 더 내실을 다지는 그런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감독장님 수익성과 건전성 양면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사실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 건전성 수준이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다소 부실 여신 증가 속도 높기는 하지만 신규 여신 발생률은 생각보다도 크게 늘지 않고 어쩌면 피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은행들이 밸류업 ROE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주주 환원의 증가를 통해서 이제 밸류업 정책을 하고 있는데 동 과정에서 자산 성장이 제약될 수 있고 그 자산 성장의 제약이 이자 이익의 증가에 다소 를 대폭으로 증가시키기 어려운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건전성 부분이 생각보다도 우량하다는 거, 그 수익성 어느 정도 제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 발표한 것처럼 좀 안정적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계시는 김경호 사무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경호 사무관입니다. 예, 앞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사항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만 중심으로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 중에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 이익 전망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건전성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은행권의 연체율이 이제 조금씩 점차 이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뭐 추세적으로 이제 오르고는 있지만 과거 이제 뭐 금융위기, 글로벌 위기나 뭐 이제 코로나 이전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은 이제 낮은 수준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행권들이 그럼 과연 이제 이 연체율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히 이제 손실업소 능력을 보유하고 있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건전성 부실 확대 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 은행권 건전성 규제 정비를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뭐 이제 건전성 규제 4종 세트라고 이제 많이 언급하는데요. 첫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그리고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그다음에 예산 손실 전만 모형 구축, 그리고 특별 대손 준비금 전망 모형 적립 요구권 도입 등 이렇게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나 예산 손실 전만 모형, 특별 대손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부과나 제도 도입이 이제 완료되었고, 남은 이제 스트레스 완충 자본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현재 이제 뭐 관련 이제 규정이나 이런 거 정비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나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 부과들도 은행권이 이제 준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본 비율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앞서 이제 그러니까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제기되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구축하면서 은행별로 이제 충당금을 적립할 때 그 충당금이 적절한지를 보는 예산 손실 전망 모형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해서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쌓도록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충당금을 쌓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특별 대손 준비금 제도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익 전망 관련해서도 이제 큰 틀에서는 저희도 이제 김영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견 없고요. 이제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 이제 금리 인하계에는 전반적으로 은행권 이익은 감소 추세고, 그리고 실제로 은행권의 수익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으로 보니 이제 예대 금리차, 뭐 이제 앞서 그러니까 이자 마진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이제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가계 대출이나 대출 전반적인 관리 기조에 따라서 이자 수익 자산의 규모도 증가세도 이제 제한적일 것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이 은행권의 이제 이자 이익 추세는 이제 그러니까 최근까지 비슷하거나 이제 점점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인 만큼 더욱더 이제 은행권이 기존의 이자 이익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이제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변화, 이제 지방 소멸, 디지털 전환, 그리고 고령화 시대,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은행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제 관한 건데요. 여러 가지 뭐 수익 다변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은행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내부 통제 강화나 뭐 이제 점포 폐쇄에 관한 대응, 뭐 사회적 역할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은행권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방법도 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 사무관님 감사드리고요. 김용 사무님은 주로 이제 건전성 규제 4종 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은행의 그 손실 합수 능력을 계속 개선해서 노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줄 거라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이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의 성장세는 앞으로 다소 둔화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그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은행의 그 금융 사고로 인한 신뢰 부분에 대한 어떤 흠집을 해소하기 위한 좀 내부 통제 어떤 강화 그리고 뭐 고령화라든지 어떤 지방 그 경제 어떤 뭐 수도권과의 지방 경제의 차동화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은행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고령층에 대한 그런 접근성을 좀 더 배려한 그런 은행들의 경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 그 플로에다가 질문을 여쭤볼 때 세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대출이 좀 앞으로 줄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추정치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그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이펙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후에 그런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이 결국 고금리의 저금리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해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사실 은행의 이자율이 그렇게 줄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김인도 박사님이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여러 가지 자국 내 경기 등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내 어떤 정책 금리의 인하 같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의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시장 금리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그건 또 시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좀 차별이 이제 커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그러면 국내의 정책금리, 그다음에 국내의 시장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인하 쪽으로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내년 하반기나 이상 지나가면 좀 상승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은행의 수익성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그 좋은 토의와 그 질의 그리고 발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뭐 아무래도 은행 산업이 올해보다 내년은 더 도전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 그만큼 은행권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올해와 같은 더 건실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뭐 연말이다 보니까 또 새해는 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